몇 년 전 미국에서는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홍축 우라늄 해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으니까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여 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 승인하에 362 사업이라는 극비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누구는 또 벌써 개발을 해놨을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는 했었는데, 이제 이런 논란도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진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여건이 조성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핵잠을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 해결료가 필요한데, 이는 곧 핵 확산 문제와 직결되어 국제사회의 견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0년대부터 독자적인 잠수함 핵추진체 개발을 모색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결국 우회로를 택해 디젤 전기 추진 기술을 극한까지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고, 그 결실이 바로 손원일급과 도선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재래식은 재래식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연료와 배터리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해 장시간 잠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도산 안창호함에도 AIP 시스템이 있어 어느 정도 장시간 잠행이 가능하다 해도 진정한 의미의 무제한 잠항과 글로벌 작전 범위는 핵추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도중 한국은 갑자기 핵잠 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에이펙은 1989년 출범한 이래 공식적으로는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과 자유무역 확대를 주목적으로 내세우지만, 막상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몇 안 되는 자리인 만큼 비공식 양자회담들에서 무역 갈등, 안보 현안, 방위 협력 등 온갖 민감한 의제들이 조용히 논의되곤 합니다. 보통 이런 민감한 군사 이슈는 공개석상이 아니라 물밑 대화로 다뤄지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트럼프를 마주하고 돌연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그것도 공개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이죠.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지속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허용한다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만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을 방어할 것임을 약속했죠. 이 발언의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1993년 김영삼 정부 이래 줄곧 이어져 온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꿈을 대한민국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공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 문제를 물밑에서만 검토해왔는데, 이제는 대놓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겠다 선언을 한 셈이죠. 그만큼 안보 환경이 절박해졌고 또 우리의 기술적 자신감도 커졌다는 방증일 겁니다. 놀라운 전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내 조선산업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는 여러모로 이례적이었습니다. 정상 간 협의 사항을 보통 양국의 관료 체계를 거쳐 조율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을 모두 건너뛴 톱다운 방식의 외교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핵 비확산 담당 기관들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이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과 SNS 발표 한 번으로 판도가 뒤집혔죠.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속보를 긴급히 타전했고, 한 목소리로 이로써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안보 정책과 동북아 전략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죠. 일본은 즉각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동북아에서 수중 군비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번 결정이 일본의 방위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에서도 최근 비전통적 동력을 탑재한 차세대 잠수함 추진을 검토하라는 권고가 나오는 등 일본도 장기적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미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해전이라 하면 바다 위에서 배와 배가 맞붙어 싸우는 장면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다 밑에서 보이지 않게 벌어지는 싸움, 즉 잠수함들의 전쟁이 해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최초로 등장한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 그 시작을 알렸죠.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는 길쭉한 원통형의 잠수함은 내부 공간도 비좁아 승조원들이 밸브를 돌려가며 산소통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무장은 어뢰 몇 발이 고작이었지만 이 작은 잠수함들은 대서양 보급로를 공격해 영국 상선을 대거 침몰시키며 전쟁의 양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유보트의 존재는 연합국에 공포를 안겼고 영국은 심각한 물자난에 직면해야 했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는 여전히 맹활약했고 일본 해군 또한 태평양 전역에서 잠수함을 적극 운용했습니다. 미국 역시 잠수함대를 이용해 일본의 상선과 군수물자 수송선을 대대적으로 격침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잠수함의 역할은 단순 공격을 넘어 적 해안 정찰, 항로 탐색, 심지어 포로 구출 작전까지 확대되었죠. 냉전 시기였던 1968년에는 소련의 골프2급 잠수함 K129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침몰하자 미국이 이를 극비리에 인양하는 이른바 아조리안 프로젝트까지 감행했습니다. 또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영국 핵잠수함 컨커러호가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어뢰 한 방으로 격침시키며 단숨에 제해권의 균형을 뒤집어 놨습니다. 현대 이르러서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까지 등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잠수함은 해군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항공모함이 바다 위에서 위용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무기라면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만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그림자와 같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정점에 선 것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해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도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까지 지속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며칠에서 몇 주마다 한 번씩은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부상해 엔진을 돌리며 공기를 얻어야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핵잠은 바닷속에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바다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에게는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끔찍한 녀석입니다. 핵잠의 가장 큰 위협은 아무래도 은밀성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나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으니 탐지와 추적이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재래식이든 핵잠이든 무장은 어뢰나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지만 핵잠은 그 플랫폼의 성능 덕에 훨씬 넓은 작전 범위를 커버합니다. 가령 유사시 적의 해군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선제 타격하거나 핵심 전력을 추적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은 은밀히 숨을 수 있죠. 결국 동일한 어뢰를 쏘고 동일한 미사일을 싣더라도 최고 기술의 재래식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은 작전 수행 범위 자체가 차원이 다른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죠.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도 아닌 핵추진 잠수함 한두 척 두는 것에 이렇게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 그 존재만으로도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 해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이든 중국이든 우리 잠수함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 어딘가에 있다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전력과 중국의 잠수함 활동을 견제하는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현재 북한은 70여 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략 잠수함까지 진수했습니다. 약 2년 전 북한이 공개한 김군호 영웅호 잠수함은 오래된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 미사일을 탑재한 정도지만 김정은은 더 많은 전술핵 잠수함과 수상함정을 건조하겠다고 선언했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까지 만들겠다는 야심까지 내비쳤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수십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해 강력한 잠수함대를 이미 보유하여 한중 연안과 서태평양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경계하는 적 잠수함의 활동 영역은 갈수록 넓어졌지만 우리가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일일이 추적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잠수함은 숨을 곳만 있다면 절대 찾기 어려운 병기니까요. 하물며 우리의 디젤 잠수함들은 며칠 간격으로 물 위로 올라와야 하니 그 순간을 적의 위성이나 초계기에 포착될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랫동안 한 번도 떠오르지 않고 감시 매복하거나 멀리 떨어진 작전 해역으로 신속 전개하여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우리도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북한과 중국의 의도를 바닷속에서 실시간 차단하거나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마침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물꼬를 텄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있지만 비로소 우리 손으로 우리의 심해를 지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제해권을 쥐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심해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고 핵추진 잠수함은 그 심해를 지배하는 열쇠라 할 만합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우리는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반드시 이 꿈을 현실로 이뤄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 앞바다 깊은 심연 속에 휘날릴 태극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